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게 된 지안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랑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치고 아직 제대로 된 사랑이라는 것을 해본 적은 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나 연인 간의 사랑만 사랑이 아니죠. 우리 삶에는 수많은 형태의 인연들과 그를 연결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저 깊은 물속에서 꺼내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랑은 또 우리를 진창에 처박게 하기도 한다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만드는 사랑도 있을까요? 오늘 얘기해볼 작품 2003년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조제의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어쩌면 이 사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만드는 작품인데요. 끝을 알면서 시작하는 관계는 왜 시작하는 것일지, 사랑이란 것은 사람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어떻게 살리는지, 그리고 사랑이란 게 결국 영원하게 남는 것인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 작품 빨리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오늘 팟캐스트를 함께 하실 패널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패널분들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 팟캐스트 패널로 참여하게 된 아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야구를 너무 사랑해서 어제 열심히 응원했더니 목이 쉬어버린 도루묵입니다. 네, 함께 하실 패널분들을 소개하였으니 지금부터 명작 토파보기,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1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작 토파보기,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1장에서는 영화 내부 속으로 들어가 등장인물들의 이야기와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패널분들은 혹시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이번에 녹음을 위해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아쉬움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게 아쉬웠는지는 차차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봐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녹음 때문에 처음 보게 됐는데 그 명성에 비해서는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약간 아쉬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앞에 두 분과 좀 달랐는데요. 일단 감동을 좀 많이 받았던 영화이고 한 사람의 성장 소설을 보는 것 같아서 좀 새로웠던 영화였습니다. 저도 아차님이랑 비슷한 게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원래 취향이 일본 영화 특유의 분위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그중에서도 이 작품은 특히 울림이 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작 소설도 사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다들 어쨌든 인상 깊게 보신 것 같아 앞으로 나눌 이야기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영화 내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루묵님, 영화의 1장 줄거리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마작 게임장에서 일하는 대학생 츠네오는 어느 아침 유모차를 놓쳐 곤란해하는 할머니를 도와주게 됩니다. 츠네오가 일으켜 세운 유모차 속에는 칼을 든 채로 떨고 있는 하반신 불구의 조제가 있었죠. 그렇게 둘의 만남이 시작된 후 츠네오는 도움의 보답으로 조제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게 되고 츠네오가 조제의 집을 자주 방문하게 되며 그들은 차츰 서로에게 이끌립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 공사를 위해 자신의 집에 방문한 츠네오의 여자친구를 계기로 왠지 모를 서운함을 느낀 조제는 츠네오를 집에서 내쫓게 되고 츠네오가 쓸쓸히 돌아가며 영화의 1장이 마무리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조제는 하반신 불구로 두 다리를 쓸 수 없지만 특이한 매력의 소유자입니다. 패널분들에게 영화에 등장하는 조제는 어떤 인상이었나요? 또는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유모차를 타고 등장을 하는 조제가 일단 특이하다고 좀 가장 먼저 생각이 들었고 조제가 가지고 있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차갑고 까칠한 사람으로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조제가 주방에 있는 의자에서 퍽퍽 떨어지는 모습이 되게 겁도 없고 약간 털털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립되어 사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았던 게 이게 사투리도 엄청 강한 게 할머니를 닮아서 강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투리라는 게 저는 약간 다른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옅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교류가 적다 보니까 할머니의 사투리를 그대로 닮아서 심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딱 책을 통해서 아는 그런 잡지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이제 얘기할 때도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굳이 이 얘기를 해야 하나 싶은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사회성이 적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게 되게 독특한 매력을 가진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오다 보니까 사회성을 기를 여건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자기 방어적 성격에 또 근데 성격 자체가 타고난 호기심은 강한 편이라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되게 매력 있는 캐릭터가 된 것 같고 센 척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속에 내재된 겁을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조제가 정말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괴짜 같아서 뭐지 이 사람? 이러고 되게 엉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조제한테 감겨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고 특히 조제가 장애를 가진 캐릭터인데 우리가 아직도 고정관념으로 남아있는 편견의 그런 모습과는 다르잖아요. 굉장히 당당하고 센 척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하거나 소심한 장애인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남자 주인공에 대한 패널분들의 인상도 궁금해지는데요. 또는 조제가 어떤 부분에 반해 츠네오를 좋아하게 되었을지도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초반에 이제 츠네오를 비추는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너무 가벼운 남자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맞아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하필 그 책을 네, 정말 거기 등장해도 될 정도로 아, 너무 가벼운데 오히려 약간 가벼운 남자라서 편견 없이 조제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밖에서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조제가 알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 조제가 이제 츠네오의 그런 가벼운 행동들을 알게 됐을 때 좀 상처받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벼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일부러 영화 초반부에 그런 걸 보여주려고 의도한 느낌이었어요. 뭐 맞아요. 성적으로 되게 가벼운 느낌이라던가 그런 스타일들이 뭔가 장애인과 사랑에 빠지거나 장애인을 도와주는 인물이 원래 정의감이 넘치고 순진무구한 그런 건실 청년이 아니고 원래 이런 가벼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더 강조한 것 같고 또 조제가 안 빠질 수 없지 않았을까? 제가 조제였어도 이렇게 잔잔한 삶에 갑자기 이런 큰 자극제가 나타나면 빠지게 될 것 같아서 네, 당연하게 좋아하게 되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츠네오가 되게 입체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너무 공들여서 츠네오가 가벼운 남자라는 걸 보여줘서 처음에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다가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막 소문을 믿고 조제를 희롱하고 놀리고 이러는데 츠네오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가벼운 인물이지만 또 조제와 할머니를 대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입체적인 캐릭터를 잘 잡았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츠네오의 외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가 첫인상으로 봤을 땐 그냥 약간 인상 좋은 청년이다라고 받아들였고 뭔가 근데 그 속에 맑고 순수해 보이는 부분들이 좀 내비쳐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제는 자신과 다른 차이점들을 보면서 반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 조제의 할머니는 조제의 장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패널분들은 이러한 인물의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조제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해 어쨌든 할머니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이나 창피함일 수도 있는데 뭔가 그녀의 창피함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하는 그런 시선을 영화 속의 할머니라는 인물로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좀 동시에 앞으로 이런 사회적 인식 속에서 살아갈 조제의 날들을 좀 걱정하고 지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또 조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애인 보호자와 굉장히 다른 느낌이어서 되게 신선했고 할머니의 마음은 알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속상한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조제한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네 분수를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저렇게까지 말을 심하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까웠는데 특히 조제는 집 밖에 잘 나가지 못하니까 조제의 세상에는 할머니와 할머니가 가져다준 책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것밖에 없는 조제의 세상에서 유일한 뭔가 동반자, 보호자가 할머니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제가 조금 서운했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서운했습니다. 저도 서운했는데 이게 2003년 영화인데다가 2003년인 시기에 저 정도 나이의 어르신이면 뭔가
손녀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건 분명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맞아요. 책도 계속 갖다 주시고 맞아요. 새벽 이른 시간에 몸도 성치 않은데 산책을 시켜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는 것이 조제를 더 강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약간 영화 속 배경이 시골이고 좀 옛날이라는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조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제를 사회랑 단절시켰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서도 얘기하겠지만 할머니가 좀 여러 가지 지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부분도 되게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부분이 정말 옛날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영화 속 츠네오는 조제를 위해 집을 공사해 줍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카나에가 견습을 위해 조제의 집을 방문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조제는 츠네오를 내치게 되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츠네오가 카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 자체가 조제한테는 좀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없는 자리에서 장애라는 특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의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하고 다녔다는 게 상처였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이미 조제와 츠네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이 둘은 서로 말은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었을 텐데 그 장면에서 그 보수공사를 해주시는 아저씨가 츠네오한테 물어보거든요. 카나에를 보고 애인이냐고 맞아. 너무 예쁘다고. 맞아요. 근데 츠네오가 부정의 말을 하지도 않고 가만히 막 웃으면서 서 있어요. 근데 조제는 그걸 소리로만 듣고 있었잖아요. 츠네오의 표정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조제가 좀 상처를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가벼운 남자. 죄 많은 남자네. 저도 똑같은데 그 당시에 츠네오가 카나에랑 함께 서 있으면서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조제가. 그러면서 장애인인 자신과 비장애인인 츠네오의 관계는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자신에게는 어쨌든 현실인 자신의 장애가 카나에와 같은 이들에게는 그저 진로를 위한 견학 혹은 구경이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 남의 집을 그렇게 허락도 없이 좀 실습을 위해서 맞아요. 방문해가지고 저 개인적으로 되게 놀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카나에랑 자신을 어쩔 수 없이 비교하게 되고 좀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과 좀 묘한 기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쁜 여자친구를 두고 자신은 그냥 장애인으로서 동정하기 때문에 만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약간 좀 감정이입이 제일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와 썸씽이 있는 남자의 친한 여사친을 본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사친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경험이 있으신 아니요. 근데 그 여사친이 심지어 예뻐. 조제는 결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뭔가 비장애인인 카나에를 보면서 또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먹는다는 사실이 좀 화났을 것 같고, 그리고 할머니가 뭔가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감정을 좀 다시 상기시키면서 좀 화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조제가 츠네오를 쫓아내며 울음을 터뜨리자 할머니는 츠네오에게 조제를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전합니다. 할머니마저 츠네오를 내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일단 츠네오로 인해서 조제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만큼 기대감을 품게 됐는데 츠네오의 행동으로 인해서 또 크게 실망을 하게 돼서 기대하지 않고 실망하지도 마라라는 의미에서 조제를 좀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어요. 저도 비슷하게 할머니는 이미 결말을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뭐 오래 사신 경험도 있고 해서 츠네오가 지금 당장은 우리 조제를 뭐 안쓰럽게 보든 뭐 사랑하든 둘의 결말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계셨기 때문에 더 커지기 전에 싹을 잘라내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게 어찌 보면 조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진짜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츠네오가 조제와 어울리면서 조제가 세상을 좀 더 많이 보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질까 봐 걱정하는 마음도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츠네오에게 너는 조제를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대사를 하는 게 나오는데,
할머니도 조제를 감당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츠네오가 결국 조제를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시작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서 그 장애가 있는 가족과 함께 산다는 건 사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는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조제가 그 비장애인인 카나에를 보면서 느꼈을 뭐랄까 자존감이 무너지는, 그리고 그 감정을 할머니는 뭔가 완전하다고 할 순 없지만 거기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조제와 츠네오가 사랑에 빠지게 된다면 또 그들을 향할 사회적 손가락들도 걱정을 하면서 츠네오를 내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전반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잔잔하고 서정적인 분위기의 영화지만 예상과는 조금 다른 인물들의 성격과 이야기에 집중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차님, 영화의 후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시간이 흘러 취업 면접을 보러 간 츠네오는 조제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길로 조제의 집을 찾아간 츠네오와 그런 츠네오를 붙잡는 조제.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어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보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하며 한동안을 보냅니다. 츠네오의 부모님을 뵈러 가기 위해 여행을 떠난 하루. 여행 도중 츠네오는 부모님에게 조제를 데려가지 않고 함께 바다로 떠납니다. 그렇게 조제가 보고 싶었던 바다를 구경하고 바닷속처럼 꾸며져 있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어느 날 담백한 이별을 마주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네, 영화 2부로 들어왔습니다. 2부에서는 인상 깊게 등장한 인물이 있죠. 바로 조제가 자신의 아이라고 부르는 보육원 동기 코지인데요. 코지는 조제에게 츠네오와 결혼할 거냐고 묻고 결혼은 무슨? 이라는 조제의 대답을 듣자 무척이나 화를 냈습니다. 패널분들은 코지가 이 대답에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딱 이 장면을 보고 설마 코지가 조제를 좋아하고 있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평상시에도 코지가 츠네오를 적대적으로 대하기는 하는데 이 장면에서 너무 격렬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분노할 일이라고? 설마 코지도 조제를 좋아하고 있었나? 이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약간 좋아하나라고 한순간 생각이 스쳤던 것 같긴 한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서로 아는 사이였잖아요. 그래서 조제를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제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결혼을 당연히 해야지라고 말하는 코지한테서 반응이 막 내 주제에 결혼은 무슨 약간 이런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런 거에서 자신이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태도를 하는 게 화가 또 나고 이런 현실에 화가 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자동차를 뻥뻥 차는 장면을 연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 장면에서 저는 코지가 조제를 얼마나 아끼는지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마 이게 이성적으로 코지가 조제를 사랑한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가족으로서 아끼고 소중히 대하는 누군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진짜 내가 아끼는 누군가가 어떠한 벽에 가로막혀서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속상한 마음을 코지는 좀 표출을 한 게 아닐까. 맞아요. 네. 네, 이후 코지가 빌려준 차를 타고 츠네오의 부모님을 뵈러 가기 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하지만 츠네오는 조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 동생에게 할 일이 있다고 전하며 조제를 부모님께 데려가지 않기로 하는데요. 츠네오는 왜 조제를 부모님께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에서 그 여행을 가기 전부터 아까 전 질문에서도 그랬지만 조제가 결혼을 할 거라는 기대를 하지를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부모님을 안 만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식으로 상견례 자리를 잡아놨다는 게 좀 의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수족관이 휴관이라서 그 때를 쓰는 조제를 이제 업고 있는 그 츠네오의 표정이 딱 비춰지는데 거기에 질렸다라는 게 얼굴에 써 있어서 그 표정에 제가 다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둘의 관계가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좀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 장면에서 약간 속상하긴 했는데 뭔가 질렸다기보다 저는 지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당연히 츠네오가 조제를 부모님께 데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려가려고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역시나 데려가지 않더라고요. 그 전부터 되게 고민하는 듯한 장면이 자주 나오고 동생도 맞아요. 형 진짜 데려갈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기타 가게에서.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신이 망설이고 자신감이 없어하는 자신에게 암시를 걸려는 느낌으로 오히려 더 오기를 부려서 부모님께 데려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자신도 자신이 조제와 결혼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해피엔딩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피엔딩이라는 건 결혼할 네. 때는 그러니까 저도 츠네오가 부모님께 그러니까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을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닌가? 내가 생각한 그 상상이 틀렸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일 수도 있겠다. 사실은 장애를 가진 사랑하는 누군가를 부모님에게 소개시켜주는 일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겠구나 했던 장면이었어요. 저도 비슷한데 일단 막상 부모님을 뵙는다고 생각하니까 데려갈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한 게 제가 츠네오를 너무 좋게 해석해 준 것 같긴 한데 뭐죠? 여행 가는 길에 조제가 막 내비게이션 보고 너무 행복해하고 수족관 가서도 진짜 막 아이처럼 떼를 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뭔가 아직 세상을 모르고 조제한테는 아직 신기한 게 너무 많고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어떻게 보면 저는 조제가 짜증도 나지만 굉장히 사랑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맞아요.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이 그래서 츠네오가 그걸 보고 이렇게 자기 감정 표현에 솔직하고 뭔가 소중한 아이를 부모님한테 데려가서 뭔가 상처받는 말을 들을까 봐 그게 조지한테 상처가 될까 봐 마음을 접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츠네오를 좋게 봐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해석인데요. 네. 근데 츠네오가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 신기해하고 이런 조제의 모습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본 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뒤에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조제는 여행 내내 츠네오의 등에 바짝 붙어 엎여 있었는데요. 휠체어를 거부하고 츠네오가 업어주기를 바랬던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뭔가 조제는 츠네오와의 마지막을 좀 직감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츠네오와 하고 있는 그런 스킨십, 온기 이런 것들이 좀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어쨌든 사실은 휠체어를 탈 수도 있지만 츠네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업힌 것이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을 직감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봤어요. 저도 비슷하게 어차피 츠네오가 자신의 곁을 떠날 것이라는 상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츠네오가 자신의 곁을 떠나면 휠체어를 타고 스스로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할 텐데 같이 있을 때만이라도 좀 더 기대고 싶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전에 어린 여자애들이 그 원래 타던 휠체어가 고장나서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데 네. 조제가 고칠 필요 없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랬던 이유가 뭔가 츠네오와 있을 때는 츠네오가 업어주면 되니까 휠체어가 필요가 없는데 그녀는 뭔가 츠네오와 자신의 시간이 유한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는 츠네오가 끌어주지 못하는 휠체어를 새로 사야 되니까 굳이 구식 휠체어를 고쳐가면서 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거를 다시 보니까 그 장면에서 뭔가 조제의 표정이 오묘해 보여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조금 비슷한데 역시 조제가 마지막을 직감했을 것 같고 근데 특히 여기서 츠네오가 먼저 제안을 하잖아요. 휠체어를 사야 된다. 사는 게 어떻겠냐. 맞아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거의 헤어지자고 말을 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츠네오가 내가 없어도 잘 다닐 수 있게 휠체어를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생각하고 조제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 휠체어를 타고 싶지 않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요? 저는 약간 츠네오가 오히려 그렇게 던지듯이 한 말이 뭔가 앞으로도 계속 우리 같이 지내야 되는데 내가 맨날 너 업어줄 수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도 언젠가 나이를 먹으니까. 맞아요. 그거는 조제와의 미래를 생각하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조제가 표정이 별로 좋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조제는 뭔가 츠네오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도망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다른 견해인 것 같아요. 좋아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는 좀 그 츠네오가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휠체어를 제안했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루즈님하고 비슷해요.
아가들이 와서 휠체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휠체어 안 고치냐. 근데 원래 츠네오가 휠체어가 고장 나면 조제 그 휠체어를 계속 고쳐줬거든요. 근데 맞아요. 안 고쳐줬단 말이죠. 고장이 났는데. 근데 사실 그때부터 조제는 알지 않았을까요? 이 친구의 마음이 서서히 떠나고 있구나. 그러고 그 츠네오가 휠체어를 사라고 제안한 것도 제가 츠네오를 너무 나쁘게 보나 봐요. 제안한 것도 약간 이빨린 소리,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죄책감을 덜기 위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재밌네요. 다른 그러니까요. 해석이. 좋습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여행을 끝나고 그들은 모텔에 하루 묵게 됩니다. 이때 조제는 츠네오를 만나기 전 자신이 살던 곳은 깊고 정적만이 가득한 바닷속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왜 조제가 살던 곳은 어둡고 암울한 바다 같았을까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조제가 혼자였을 때는 엄청 깊고 넓은 바닷속에 남겨진 물고기처럼 외로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뭔가 츠네오를 만나면서 바다 위, 그러니까 물 밖의 세상에 좀 익숙해지면서 혼자였을 때보다는 외로움이 또 전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츠네오가 떠나고 나서. 이미 츠네오와 함께했던 일상이 익숙해졌던 조제가 츠네오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츠네오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번 고백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게 그 심해는 되게 잔잔하고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원래 조제가 있던 곳이었는데 평생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이 외로운 곳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물에서 햇살을 맞아보니까 이 심해가 외로운 곳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츠네오가 없어도 내가 다시 그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도 예전처럼 그곳에 다시 그런 기분으로 살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의 의미였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츠네오를 만나고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체념하듯이 말하는 어투가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그래서 너가 날 떠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쨌든 너와 함께한 이 시간이 정말 찬란했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도 약간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제가 세상과 단절되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읽었던 책조차도 저는 결국에는 시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버려진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경험하거나 보지 못하는 생활을 어둡고 암울한 바다에 비유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엄청 외향형이라서 네. 집에서만은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살라고 하면 절대 못 살 것 같은 느낌인데 아마 츠네오를 만나서 조제도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고 물론 츠네오가 떠나고 나면 엄청 상실감이 들겠지만 분명히 성장했기 때문에 그 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저는 조제가 여기서 츠네오한테 거의 이별을 고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 이미 조제는 눈치를 채고 있었고 그래서 이 말을 한 이유가 역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츠네오한테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암울한 바닷속에서 나왔고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으며 그래서 고마웠고 너가 없어도 난 앞으로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자기 맞아요. 딴에는 조금 덤덤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하지 않게 이별을 맞이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영화의 후반부라면 이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츠네오가 조제와 담담히 이별을 하고 난 후 돌연 길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좀 놀랐어요. 어떤 부분이죠? 안 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끝까지 네. 담담하게. 그러고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냥 하나의 조제와의 사랑은 하나의 추억으로 남기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오열을 하길래 놀랐고 역시 이별은 그러니까 쉽지 않구나 그 누구에게도. 그래서 떠나는 맞아요. 사람이나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이나 진짜 쉽지 않고 모두가 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구나를 좀 한 번 더 상기시켰던 것 같아요. 저는 영화에서 이 보여지는 츠네오라는 캐릭터를 보면 아마 자기가 사귀었던 사람이 많을 텐데 그중 가장 진지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했던 사람은 조제뿐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두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자괴감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뭔가 깨달음 이런 여러 감정이 밀려와서 참을 수 없었을 것
같아서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엔딩이에요. 네. 저도 진짜 비슷한 생각인데 친해요가 정말 많은 여자들과 가볍게 만나고 헤어지는 걸 반복해왔지만 조제와의 시간은 달랐기 때문에 정말 이별을 실감하고 눈물을 흘렸을 것 같고 나레이션에도 막 헤어져도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조제와 나는 다시는 만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나레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열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오열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별로 영화를 끝낸 감독의 의도가 저는 이 모든 영화가 이 장면을 위해 달려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캐릭터도 특히 2003년 영화인데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장애인이나 그의 애인 보호자와 다르고 그렇게 다른 캐릭터를 넣은 이유가 조제의 장애에 집중하지 않고 조제와 츠네요가 남들과 다르지 않은 그냥 평범한 연인이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별을 시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여기서 그냥 츠네요가 조제를 이렇게 잘 돌보면서 살아가면 조금 뻔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이들도 뭔가 장애인과 보호자가 아니라 그냥 이별을 할 수 있는 평범한 연인이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헤어지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엔딩이 정말 조제와 츠네요에게는 새드 엔딩일 수도 있겠지만 조제의 삶에서는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꼬리 질문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별 앞에 담담한 츠네요와 조제를 보면서 어떤 계기로 이별을 결심하게 되었을지 그 속내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들이 어떻게 이별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이런 이별의 방식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뭔가 이별을 어떤 계기로 그래 좋았어 난 이 친구와 헤어지겠어 라고 느꼈다기보단 똑같이 서서히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좀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행이 진짜 큰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행에서 조제도 확실하게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기반이 돼서 서서히 이별을 하게 되는 정말 말 그대로 깔끔한 이별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조제가 이별 선물을 준비한 걸 보면 둘이 어느 정도 서로의 감정을 눈치채고 미리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이별은 영화 속에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는 그럼 싸워야 되나요? 막 진흙탕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헤어질 수 있는 건 그만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끼리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깊게 사랑했으면 싸우고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뭔가 도루묵님 얘기하신 거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도루묵님은 진짜 사랑했었으면 뭐 담담하게 아름답게 이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진짜 사랑했어도 뭔가 서서히 어떤 상황 때문에 서로 지쳐가거나 그러면 아름답게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헤어질 수 있다고 약간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잘 가라고 얘기는 해줄 수 있는 저 환승연애 나왔다. 환승연애 2에서도 보면 되게 오래 사귀었던 커플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 여자분이 나중에 다른 남자분이랑 사귀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 헤어질 때 잘 가, 그치만 잘 가지 마, 그치만 잘 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그냥 아름답게 잘 살아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랑했어도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관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기 연애면 약간 그럴 수 있는데 약간 그렇게 1년은 안 된다. 1년 좀 짧지 않을까. 장기는 안 된다. 저도 1년은 좀 짧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이 둘이 딱히 대화를 하고 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네, 눈치로. 왜냐면 이미 다 눈치를 챘잖아요. 서로 알고 있잖아요. 친해요의 마음이 떠났다는 걸.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으니까 그 헤어지는 장면에서 조제가 SM 플레이 잡지를 막 건네주면서 그렇게 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생략된 부분에 대화나 싸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둘 다 그냥 안타깝지만 조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슬프지만 웃으면서 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뭔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딱히 하지 않았을 것 같고 그냥 츠네요가 막 짐을 싸고 나 이제 갈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딱 조제도 그 갈게가 어디 갔다 올게가 아니라 이제 진짜 갈게라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알지 않았을까 이런 맞아요. 식으로 이별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헤어져 이렇게 네, 저도 말해줬으면 그렇죠. 좋겠네요. 그 회피형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영화적 허용이에요. 그죠? 저 간다 하면 진짜 너 잘 갔다 와 이러고 왜 안 오지? 내일 보자. 그랬을 것 같아서. 네. 영화는 끝을 달려가며 휠체어를 타고 장을 보러 가는 조제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여러분은 이 엔딩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딩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조제가 주체적인 여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츠네오가 너무 안타깝지만 저는 역시 조제한테 츠네오와의 만남이 굉장히 좋은 일이었고 헤어졌지만 결국 앞으로 조제는 잘 살아갈 거라는 걸 이 장면에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헤어졌지만 저는 그렇게 안타깝지 않았고 굉장히 좋은 엔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아까 루즈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사랑보다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인 맞아요. 것처럼 표현하셨다고 한 것처럼 남녀가 헤어지고 난 후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냥 보여준 것 같아서 좋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게 조제한테는 츠네오랑의 사랑이 새드 엔딩이었어도 되게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조제가 혼자 남겨져 있을 때 조제가 츠네오가 찾아와서 얘기하면서 그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이 멀어서 옆집 변태 아저씨한테 맞아요. 그걸 만지게 해주면 쓰레기를 버려준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츠네오와 헤어진 후에는 뭔가 그런 식으로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이 혼자 장을 보러 가는 그런 주체적인 모습을 가진 것으로 오히려 성장을 읽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개인적으로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휠체어를 타는 게 마지막 장면에 나오잖아요. 네. 저는 약간 수동 휠체어를 타지 네.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전 자동 휠체어를 타고 빨리 달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저는 츠네오가 유모차에 그 보드 달고 달리던 모습이랑 비쳐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츠네오가 떠나면 또 다시 길 잃은 조개 껍데기가 될 거다라고 했던 말이 좀 무색하게 앞으로 잘 살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장면이어서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걱정했거든요. 그가 슬프잖아요. 네. 근데 조제는 정말 혼자잖아요. 네. 그죠. 그가 또 고립이 될까봐. 그래서 또 버려졌던 책들을 계속 읽으면서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낼까봐 걱정을 했는데 약간 요리도 하고 장도 보고 그러는 모습이 정말 그 루즈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헤어지길 잘한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좀 사랑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이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좋았던 장면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산더미지만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츠네오와 조제를 더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잠시 후 시작될 2부에서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 요소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화의 연출, 캐스팅, 비하인드까지 찬찬히 톱파보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이 쌉싸름한 마음을 환기시키는 음악 듣고 오시겠습니다. 키노코 테이코쿠의 라스트 데이와 함께 1부 마무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명작 톱파보기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영화의 줄거리와 인물들의 감정선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다루지 못했던 영화의 연출, 캐스팅, 그리고 리메이크작까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영화의 줄거리에 대해 아까 이야기해봤으니 조금은 길고 특이한 조합의 영화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영화 제목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는 조제라는 사람을 보여준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제는 몸이 불편하고 혼자였던, 외로웠던 사람의 뜻하는 것 같고, 호랑이 같은 경우에는 조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츠네오와 함께 동물원을 가면서 뭔가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요소였고, 물고기는 아까도 나왔던 것처럼 바닷속에 조금 외로웠던 물고기를 뜻하는 것 같아서 조제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제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하게 조제가 츠네오의 만남으로 얻게 된 것들의 모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명이 구미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츠네오가 아니었다면 조제라고 불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호랑이와 물고기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게 이 쿠미코에 관련된 단어들을 조합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조제는 쿠미코가 좋아하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인데 그 남자 주인공과 사랑을 했지만 이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네. 너도 언젠간 날 사랑하지 않을 것이고 나도 언젠간 널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 이 두 주인공의 이야기랑 비슷했던 것 같고, 호랑이는 극복하고 싶었던 세상의 두려움인데 이 호랑이는 츠네오와 함께 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츠네오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었던 두려움인 것 같고, 마지막에 물고기들은 조제가 보고 싶어 했던 결말 또는 이상향인 것 같은데 이거는 츠네오와 함께 못 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화의 결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신에 호텔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 걸 보고 이 이상향까지 같이 보진 못했지만 앞으로의 인생에 한 단계 성장한 조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도 진짜 비슷한 생각이고 제가 서치하다가 본 건데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이라는 제목을 이상, 두려움 그리고 나의 세상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다는 후기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공감이 됐고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잘 모를 때 도대체 무슨 영화인가 싶었어요. 맞아요. 제목이 갑자기 조제, 맞아요. 호랑이 그리고 조합이. 물고기들. 그래서 이게 무슨 영화일까 했는데 영화를 다 본 사람들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제목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화의 연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상 깊었던 연출에는 어떤 게 있나요? 저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츠네오와 새벽이 아니라 낮에 같이 산책을 나가는데 그때 심지어 그 킥보드를 연결해서 이렇게 맞아요. 막 달리다가 넘어지고 막 네. 같이 하늘을 보고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그게 왠지 모르겠는데 되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같이 넘어져서 구름을 보면서 저 구름도 가져가고 싶다 이러면서 같은 하늘을 보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둘의 뭔가 마음이 있다던 모먼트가 아닐까 싶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초반에 등장했던 필름 사진이랑 나레이션 오프닝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원래 오프닝을 되게 관심 있게 보거든요. 보통 네. 거기에 떡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집중해서 봤는데 프랑스아즈 사강의 책을 인용해가지고 네. 나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 좀 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오프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프닝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연출이었는데 진짜 똑같아요. 오프닝에서 보이잖아요. 이 영화가 그쵸. 어떻게 맞아요. 흘러갈 거고 감독이 어떤 사람인지가 보이는데 오프닝이 독특해서 너무 좋았고 저는 처음에 그 필름 사진으로 시작한 오프닝이 이게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하게 만들었는데 뒷 내용을 보면서 그 필름 사진이 유모차 안에 타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조제의 시선을 담은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출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영화에서 감독의 의도가 들어간 장치가 되게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그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서도 그렇고 얘기 안 한 걸 말해보자면 그 마작 카페에서 츠네오가 일할 때 국사무쌍이라는 네네네. 그게 나오거든요. 대타로 처음에. 할 때? 네. 그게 약간 되게 의미 있는 장치인 것 같더라고요. 막 국사무쌍이 엄청 나오기 힘든 맞아요. 만나기 힘든 마작을 잘 모르지만 그런 것인데 그게 츠네오가 대타로 들어갔을 때 처음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국사무쌍이 뭔가 조제를 비유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서 만나기 힘든 인연이지만 츠네오는 결국 대타로 들어갔다가 주인이 나오면 자리를 비켜주잖아요. 결국 그거를 뭔가 이뤄내지 못하잖아요. 가지지 못했다. 네. 그게 조제와의 사랑을 비유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좀 확실한 건지 모르겠긴 한데 츠네오가 되게 많은 가벼운 만남을 가지잖아요. 네. 근데 같이 밥을 먹는 여자가
없거든요.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한 여자와 가벼운 만남을 가지고 나서 짧은 머리 자기가 혼자 스파게티를 하는데 자기가 혼자 먹어요. 혼자 요리해서. 그래서 전 그거 보고 왜 밥을 같이 안 먹고 왜 자기 혼자 먹지? 좀 되게 의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영화에서 조제랑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친혜호가 유일하게 같이 밥을 먹은 여자가 조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 처음 알았어요. 대박. 확실하지 않아요. 저의 생각이라서. 맞는 것 같아요. 좋은 건 해석인 것 밥을 같아요. 되게 중요하게 맞아요. 넣었잖아요. 동양적 연출인 거. 밥이 중요한. 밥이 중요하죠, 역시. 그거 보니까 저 또 생각나는 게 카나에 맞나? 네, 그 카나의 여자분이랑 처음에 관계를 가지려다 말았을 때 그때 그 나레이션으로 막 야구를 했다가 다쳤는데 막 여자분이 그럼 되게 속상했겠다 이러니까 막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라고 하고 그때 막 관계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조제랑 잘 안 된 후에 그 여자분이랑 관계를 할 때 되게 망설이려고 하다가 결국 또 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츠네오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야구 때 나온 나레이션이 아니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떡밥이 되게 많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진짜 완전 새롭네요. 그러니까 저는 조제가 츠네오랑 헤어지고 조제의 약간의 일상들을 보여주는데 그때 요리를 다 한 다음에 바닥으로 이렇게 툭 조제가 내려오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내려온 조제를 먼저 비추는 게 아니라 그 싱크대? 주방을 비추거든요. 근데 뭔가 그 장면에서 조제의 성장했다라는 그 대견함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헤어지고 난 뒤에 조제가 느꼈던 감정?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툭 떨어졌던 그런 감정을 나타내는 연출 같다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회자되는 명대사가 많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꼽은 영화의 명대사가 있을까요? 또는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츠네오가 이제 마지막에 이별의 이유는 여러 가지였지만 아니 사실은 하나다. 내가 도망친 것이다. 라고 하는 대사가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 사실은 도망이라는 건 뭔가 야비하고 책임감 없는 행동? 맞아요.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츠네오가 말한 그 도망도 조제를 책임지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막상 생각을 해보면 도망도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대사라는 생각에 기억에 가장 남았어요. 저 되게 그 대사 상남자스러운 대사라고 생각했어요. 인정하는 거죠.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고 사실 하나다. 내가 도망친 거다. 그쵸. 맞아요. 그 약간 그 대사를 통해서 츠네오의 이미지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한 남자에서 그저 가볍기만 한 남자에서 그래도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 처음에 나오는 프랑스와 사강의 책에서 나레이션으로 나오는 언젠가는 그를 사랑하지 않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되겠지. 그래도 마찬가지일 거야. 또다시 흘러가버린 1년의 세월만 남아있을 뿐.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영화를 관통하는 대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 관통하는 대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는 명대사도 아니고 제가 뭐 좋아하는 대사도 아니지만 약간 인상 깊었던 게 츠네오의 동생이 그 여행 가서 상견례를 취소할 때 형한테 형 지쳤어?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약간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좀 장난 섞어서 말하는 부분이 진짜 남자가 하는 대사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딱 단어를 꺼내버린 느낌이어서 그 대사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동생이 약간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약간 그렇게 툭 물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개인적으로 혹시 인상 깊게 보았던 배우의 연기가 있나요? 또는 좋아하는 영화의 비하인드가 있다면 함께 공유해주세요. 저는 조제를 연기한 이케와키 치즈루 배우의 연기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조제가 정말 표현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장애를 가진 인물을 표현한다는 것도 되게 연기도 어렵고 되게 조심스러웠을 것 같고 그리고 조제는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바깥 세상을 보면서 막 아이처럼 신나하고 때도 쓰고
이런 조제의 모습을 표현하는 게 연기하기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전혀 위화감 없이 저는 조제를 받아들일 수 있어서 조제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 연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인공 츠네오가 조제와 이별하고 나와서 걷다가 갑자기 오열하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배우가 넣은 애드립 장면이래요. 그래서 그 장면이 애드립이었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고 저는 그 눈물 때문에 약간 영화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었던 거라 맞아요. 그 장면을 넣은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인상 깊었던 배우는 아무래도 주인공들이었던 것 같고 비하인드를 조금 찾아봤었는데 그때 조제와 츠네오가 여행을 가서 머물렀던 모텔? 그 막 물고기 나오는 모텔이 네네. 세트장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곳을 가는 분들이 있구나. 신기하네요. 가기 어려운 공간 같은데. 물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보면서 했던 게 제가 언내추럴을 최근에 봤거든요. 근데 그 마작 네. 카페에서 진상 피우는 네. 그 배우가 네. 언내추럴에도 나왔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 언내추럴의 건달분? 건달이라고 해야 약간 되나요? 그 껄렁껄렁하신? 네네 껄렁껄렁한 건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언내추럴에서 경찰로 나왔던 진짜요? 사람이어서 근데 거기서도 약간 그런 감초 같은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반가웠겠네요. 이 영화는 2003년 개봉작입니다. 이 때문인지 영화 속에 약간은 폭력적이거나 시대착오적인 연출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패널분들은 영화를 보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장면이 있으시나요? 저는 조제의 할머니가 했던 대사에 조금 놀랐는데요. 그 조제한테 장애인이라면 주제에 맞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맞아요. 식의 그 대사가 지금 나왔다면 좀 논란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카나에가 조제의 뺨을 때리는 장면도 저 진짜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런다고? 심지어 카나이가 복지를 꿈꾸고 있는 네, 사람인데 맞아요.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그 뭐 좋게 봐주면 카나에가 복지와 관련된 일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연출일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거부감이 드는 장면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너무 장애를 어떤 신성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봤을 때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환승을 한 거잖아요. 다른 여자로.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게 심지어 장애인이야. 그렇죠.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느꼈을 텐데 이 사람보다. 그래서 뭔가 그런 이중성을 드러내기 위한 좀 자극적인 장치로 사용한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첫 장면에 그 조제가 유모차 안에서 칼을 이렇게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놀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녀는 늘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범죄 대상이나 노출이 되기 쉬운 인물일 수도 있는데 칼을 들고 다니는 게 조금 놀랐고 그러고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쓰레기를 이렇게 버릴 때 뭐 옆집 아저씨한테 그 아저씨. 네, 그러면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죠. 네,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맞아요. 이게 시대착오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 일본이라는 국가의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놀랍던 그리고 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맞아요. 연출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데 이게 옛날 일본 영화라는 걸 감안을 하고 봐야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가 뭔가 절절한 멜로 영화라고 알고 봤고 보기 전에 그리고 15세 관람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요? 맞아요. 네, 15세예요. 그래서 그건 조제와 츠네오의 사랑을 담은 영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화 초반부에 갑자기 막 여자 배우들의 노출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막 아까도 말했지만 SM 플레이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 고등학생 교과서의 주인이었던 맞아요. 하루이? 맞나? 네,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또 츠네오의 대학 후배로 막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장면들도 사실 저는 조금 폭력적이고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멜로 영화에서 저는 이 영화가 좀 아쉬웠던 이유가 멜로 영화인데 조제와 츠네오의 감정선을 제가 100%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쉬웠는데 이런 불필요한 장면, 조금 자극적인 장면들이 나와서 오히려 흐름을 좀 깼던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몰입을 깨는 느낌이어서 이런 불필요한 장면이 굳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야 됐나 15세 관람가 영화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장면들 때문에 이 영화가 뭔가 뻔하지 않고 더 좋게 느껴졌었어가지고 근데 19금인 줄 알았거든요. 15금이면 조금 놀라네요. 제가 약간 좀 그렇네요. 19금인 줄 알고 좀 그랬던 건데 이 영화는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버전과 한국 리메이크 버전도 존재합니다. 패널분들 중에 일본판 영화 이외에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감상하신 분이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간단한 감상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소설은 못 봤고 한국 리메이크를 봤는데 일본 편이 일단 가지고 있는 그 일본의 감성 그리고 색감에 좀 정서가 잘 녹아든 느낌이었다면 한국판은 조금 더 이별에 뭔가 포커스를 맞추고 또 약간 서정적인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한국 리메이크 버전을 봤는데 저는 리메이크 버전을 먼저 보고 일본 버전을 봤거든요. 근데 한국판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덤덤하고 차분하고 자극적인 장면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본 영화에 좀 더 충격을 받았던 걸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되게 관조적이고 덤덤한 연출로 영화가 전개되고 리메이크 버전은 그리고 한국판과 일본판의 조제 캐릭터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본판에서는 조제 성격이 되게 통통 튀고 괴짜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국의 조제는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이에요. 좀 현실을 많이 반영한 그런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일본판 조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국 조제가 너무 수동적이다, 덜 주체적인 인물이다 이래서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행동은 다르거든요. 한국이랑 일본의 조제가. 일본의 조제는 막 할머니의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걸로 시작을 해요, 영화가. 그리고 엔딩에서는 조제가 직접 운전을 하거든요. 한국판에서는. 맞아요.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라서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한국의 조제도 마냥 수동적인 인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츠네오의 오열로 끝나잖아요. 일본판이. 어떻게 보면 열린 결말로. 근데 한국판은 츠네오 역할을 맡은 영석의 역할과 카나에라는 수경이 결혼한다는 결말로 끝나거든요. 완전 다친 결말이에요. 그래서 일본판은 막 츠네오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카나에를 만날지 좀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둘의 청첩장을 보여주면서 영화가 끝나서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결말은 일본 영화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둘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결말이 좋았어요. 저도 일본판을 먼저 보고 한국판은 안 봤는데 이제 그렇게 짧게 정리한 그런 걸로 봤었단 말이죠.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평가를 보니까 평가도 되게 안 좋은 편이고 일본 편에 비해 저도 일본판을 좋아했던 입장으로서 되게 좀 실망스러웠던 게 너무 뻔하다? 진짜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잔잔한 한국 영화 하면 떠오르는 느낌 그대로 만들었구나 해서 되게 좀 별로였던 것 같고 근데 엔딩은 몰랐는데 엔딩까지 들으니 더 별로가 된 게 저는 츠네오가 카나에와 다시 사귀지 않는데 그냥 친구로 지내는 역할로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나레이션에서 헤어져도 다시 친구로 지낼 수 있는 관계가 있지만 조제는 아니다라고 했을 때 친구로 지내는 관계를 카나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판에서 그렇게 리메이크한 버전은 제 취향이 아니네요. 맞아요. 그게 제일 약간 짜증 나게 마음을 지어가지고 걔네들이 청첩장을 왜 보여줘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못을 박아버려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뭔가 한국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 살고 한국의 정서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사실 일본을 잘 모르기도 하고 일본의 문화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모르다 보니 조제가 그렇게 숨어 지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이해가 되는데 사실 한국의 그 시대에서 조제라는 인물이 숨어 지내고 어떠한 혜택도 못 받고 막 이렇게 잘하는 게 사실은 오잉 하긴 했던 부분이었어요. 좀 말이 안 되긴 하죠. 영화를 보시면서 떠올랐던 영화 혹은 함께 봤으면 좋겠는 영화가 있으셨나요?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루묵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만과 편견이 생각났는데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처럼 잘 알려진 명작이면서도
좀 제가 몇 안 되는 재밌게 본 로맨스 영화라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오만과 편견. 그래서 이것도 오만과 편견이가 사랑하는 영화라는 내용으로 유명해가지고 맞아요. 되게 다른 영화긴 한데 둘 다 생각할 지점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아까 도루묵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진흙탕, 현실 싸움, 현실 연인을 보여주는 연애의 온도가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처럼 담백한 이별도 있지만 사실 연애의 온도처럼 맞죠. 막 사랑했다가 다시 이별하고 또 다시 사랑하다가 막 진흙탕 싸움 하잖아요. 그런 이별도 보여주는 영화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심지어 마지막에 또 재결합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그 영화의 백미인 것 같아요. 네. 결국 또 재결합하는 게. 이래서 주변 인물 연애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저는 카나의 역할로 출연한 우에노 주리 배우가 이 영화에서는 분량이 되게 적었지만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기도 한 일본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배우가 출연한 일본 영화인 스윙걸즈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 작품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이라면 스윙걸즈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좀 이걸 보고 환기하면서 보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랑 좀 비슷한 영화를 생각해봤는데 제가 스다 마사키라는 배우를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 배우가 나오는 꽃다발 같은 사랑을 했다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만남은 항상 이별을 내재하고 있고 연애는 파티처럼 언젠가는 끝난다 이런 대사가 이것도 로맨스 영화라서 뭔가 조제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영화 같아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작 토파보기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2부에서는 영화 바깥으로 나와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부까지 진행하고 나니 영화를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보다 지극히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가 또 어디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명작 토파보기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2부를 마무리하며 각 패널분들과 함께 영화의 별점을 매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은 10점 만점인 거 아시죠? 영화가 10점 만점에 5점 이하라면 펀치를 날려주시면 되고요. 10점 만점에 6점 이상이라면 영화에 흠뻑 취했다는 의미로 드렁크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 분씩 영화의 별점과 한 줄 평 들어볼까요? 저는 별점은 8점 드렁크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줄 평은 진짜 어려웠거든요. 이게 도대체 뭘 하고 한 줄 평을 정리해야 하나 했는데 그냥 저는 뭔가 사랑의 의미라고 한 줄 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낮은 점수를 주게 되었는데 일단 펀치입니다. 전 좀 아쉬웠기 때문에 4점으로 펀치 주고 싶고 이유가 뭐죠? 아쉬웠어요. 제가 로맨스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래도 오만과 편견이나 이런 영화는 그래도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조금 공감이 되지 않았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은 의도는 좋았으나 세월이 흐른 만큼 전달 방식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공감합니다. 저는 되게 다른데요. 저는 일단 드렁크고 저는 9점 주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미 전에 본 적이 있는 영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오히려 더 좋았던 그리고 보이는 게 많은 영화인 것 같아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 한 줄 평은 분명한 점은 영화 마지막의 조제의 다이빙은 결코 이전과 같은 바다 밑바닥으로의 다이빙은 아닐 거라는 거다. 라고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너무 멋있는 분. 아닙니다. 저는 일단 드렁크인데요. 점수는 6점입니다. 애매한 드렁크네요. 저 약간 영화의 명성 때문에 기대하고 봐서 그런지 생각만큼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별로인 영화였다라고 하기에는 좋았던 것 같아서 6점을 줬고 저희 한 줄 평은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지만 기대하지 않는다면 성장도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멋있는데. 그러니까요. 저 너무 짧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영화의 내부부터 외부 한 줄 평까지 충실한 토파보기였습니다. 이제 2부 방송을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츠네오와 조제의 테마곡과 함께 이번 팟캐스트 명작 토파보기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여운을 느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 후, 1년 후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좋아하는 영화를 여전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영화를 보며 조제를 두고 떠난 스네오를 잠시 질책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스네오였으면 달랐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란 짓궂은 것이라 사랑의 약속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어린 날의 다짐에 녹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들어버린 사랑과 열정이 결코 헛수고는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각인되어 팍팍한 현실로 한 걸음 내디딜 두 다리가 되어줄 테니까요. 조제가 스네오와 만들었던 추억들을 배지처럼 가슴팍에 달고 담담하게 현실로 다시 다이빙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세월 속에 두고 온 많은 것들에게 나름대로의 행복을 바라며 유명한 이동진 평론가님의 한 줄 평으로 팟캐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디 우리가 도망쳐온 모든 것에 축복이 있기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부박함도 시간이 용서하기를, 결국 우리가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의 뒷모습도 많이 누추하지 않기를. 지금까지 팟캐스트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을 맡은 지안, 아차, 루즈, 도루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